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불안정한 증시, 종잡을 수 없는 부동산 시장, 거기에 높은 금리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요즘인데요. 오늘 뉴스설에서는 투자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 라이프자산 운용 배본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나오니까 네. 어떻게 네 주제에 강재영 아나운서를 만나냐, 너는 너무 고평가되었다라고 주위에서 일침을 놓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평가 우량주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활약도 좀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띄워주세요. 고금리 시대 투자 전략, 불안한 증시 안전 자산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정말 증시가 불안정해요. 막 엄청 빠졌다가 또 조금 회복됐다가 그럼 요즘에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데 최근 증시가 우선 불안정한 이유부터 좀 여러 가지 뭐 떠오르긴 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저는 감성적인 설명이랑 합리적인 설명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감성부터 일단 건드려 보면요. 네, 일단 보시는 표는 이제 띄워주세요. 네, 한번 띄워주시죠. 예. 표를 띄워주시죠. 네, 이거죠. 예, 이 표는 이제 월별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제 상반기엔 주로 오르고 하반기에 조정이 찾아오는 패턴이고요. 네. 그리고 계절로 치면은 봄에 오르고 가을에 떨어지는 이렇게 좀 자연환경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니 뭐 이제 엘리엇의 이제 황무지란 시를 보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마도 엘리엇은 주식이 없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4월이 가장 해피한 좋네요. 달이고 네. 9월, 10월이 좀 이제 잔인한 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투자도 심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봄에는 뭔가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싹 트고 뭔가를 막 사야겠다 이런 그렇게 좀 들뜨는데 시작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모든 것들이 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을에는 이제 슬슬 이제 찬바람 불면서 뭔가 센치해지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뭔가 정리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대중의 마음이 주식시장에도 이제 투영된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전혀 그렇진 않고요. 부동산은 뭐 가을에도 사고 겨울에도 사고 뭐 이거 상관없는데 주식은 아무래도 사고 파는 게 쉽다 보니까 네. 저런 어떤 기후에도 좀 영향을 받는 면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통상 연말 연초에 이제 그 증시 전망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말이 이제 상저하고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연초가 제일 싸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초에 기업 실적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다가 이제 갈수록 이제 실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향하는 좀 그런 조정을 좀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로 올랐다가 이제 실망하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본시장에서 일하는 이제 제 얼굴에 좀 침뱉기 같은 건데 네. 이제 통상 연초에 이제 올 한해 재테크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잖아요.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부동산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공인중개사가 집값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그 중개사는 돈을 벌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막 있고 그래서 오를 것 같아요라고 해야 이제 중개 수수료를 벌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자산이건 거기에서 돈을 버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좋다, 좋을 수밖에 좋아진다.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망하면서 떨어지는 패턴 이런 게 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감성적인 설명 부분이었고요. 네. 네. 그래요? 그럼 감성적이지 않은 다른 좀 이성적인 근거가 있는 설명도 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약간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그렇군요. 네, 네, 네. 부동산 시장 타격에 대한 걸 좀 저희가 여쭤보려고 사실 준비했는데 네. 그러니까 고금리가 이어지면 증시뿐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 타격받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금리는 이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저성장 저물가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도 저금리로 가는 건데 네. 이제 보시다시피 올해 상반기는 작년 가을보다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인 시장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많이 저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4.6에서 3.1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갔던 것을 네.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금리 인하가 뭔가 코앞이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빠르게 내려갈 거다. 뭔가 하는 기대를 저렇게 막 반영을 했던 건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성장 저물가가 쉽게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면서 시장 금리가 되려 이렇게 막 올라버린 올랐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식 채권 시장이 이제 먼저 충격을 받았고 그러고 부동산도 이제 추석을 전후로 이제 매물은 많아지는데 이제 수요가 최근에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수급이 매도자한테 불리하게 좀 바뀌면서 이렇게 좀 시장의 컬러가 좀 많이 변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최근 투자가 좀 어떤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세요? 좀 몰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도 저렇게 금리가 쉽게 내려간 게 아니라 다시 오르는 저렇게 금리가 많이 상승한 거에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뭐 금 그리고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뭐 이런 데로 이제 좀 이제 이런 자산들이 좀 최근에 좀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아직은 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돈이 막 적극적으로 안전자산으로만 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약간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만큼 또 최근에는 낙폭 과대다 하면서 이제 최근에 저가 매수 맞아요. 로 이제 유입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의 저 금리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1월부터 또 이제 다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 좀 이렇게 딱 내려가니까 네. 증시도 지금 반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시장 금리가 좀 이렇게 내리거나 오르거나 어느 한 방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래서 다시 좀 안전자산의 수요가 좀 오를 수도 있는 뭐 그런 환경이거나 증시도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그래서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이 갑자기 엄청 올랐다고 또 기사가 나섰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절대로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근데 안전자산이 됐는지 저는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네, 좀 약간 2030이나 좀 이렇게 디지털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금보다 뭔가 사고 팔기 훨씬 쉽고 쉬우니까. 이동이 쉬운 자산으로서 좀 그렇게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추천드리는 뭐 그런 것은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볼게요. 그래서 투자 난이도 상승. 요즘 그래서 투자하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제 부동산, 주식 등의 하락이 이제 지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사실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사실 뭐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좀 금리의 레벨이 높아지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수요가 약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락이 쭉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최소한 어떤 증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돈 삭제 당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유동성을 이제 물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금리를 어떤 댐의 수문의 높이라고들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추면 이렇게 댐의 수문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럼 금리를 계속 낮추면은 계속해서 이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지 흘러나가겠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나온 물은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자산부터 채우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위험한 자산으로까지 흐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강남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나면 이거 너무 비싸졌는데 그럼 아직 덜 비싼 거 뭐지 하면은 마포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수도권 뭐 지방 게다가 이제 아파트뿐 아니라 뭐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제 비싸지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갈 때는 아직 덜 오른 게 뭐지 이제 뭘 사야 되지 약간 좀 그런 게 중요한 고민 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제 수문이 잠겨버리면 이제 더 이상 저수지에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물이 필요하면 이제 기존에 넣었던 데서 이제 빼서 빼야죠. 써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람부터 이제 빼야 되니까 지금 비싼 게 뭐지? 이제 뭐부터 팔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신규로 유입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사려면 뭔가는 팔아야 되는 뭐 그런 환경이 된 거고 이걸 전체로 보면은 결국은 횡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처럼 이제 저금리가 이제 쭉 지속되는 시기에는 삼성전자 오르면 네이버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고 이렇게 다 같이 결국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장세였었는데 이제는 2차 전지 오르면 다른 건 떨어지고 다른 게 오르면 또 2차 전지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금리가 지속되면 유동성이 제한되니까 이제 나타나는 흐름인 건데
그래서 이거 뇌동매매 잘못하다가는 돈 삭제 당하기 되게 쉬운 환경이거든요. 이거 올랐다고 샀는데 이제 얘는 떨어지고 다른 게 오르고 그럼 다른 게 올랐다고 얘 사면 또 얘는 떨어지고 또 다른 게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런 트렌드를 되게 잘 따라갈 수 있다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송합니다. 저평가된 네. 거 샀다가 뭐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이게 기회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 분들께서 이제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뭐 전문가에게 맡긴다거나 아니면 뭐 기대 수익을 낮추고 그냥 좀 안전한 주식과 채권을 좀 사서 그냥 어떤 트레이딩을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 삭제 당하기 쉬운 환경이니까 난 그냥 4% 정도 고정 수익을 받는 그런 예금에 넣어두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방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막 끌어올리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아니면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방법을 좀 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숨고르기 해야 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기다린다고 모두가 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가 떨어져야 뭔가가 오르고 오르니까. 뭔가가 오르면 어떤 건 또 떨어지는 지금 떨어지니까. 그런 국면이니까요. 네. 그렇다고 오르는 걸 딱딱 맞출 수는 또 없으니. 그렇죠. 네. 대신 우리나라만 유난히 투자 환경이 힘든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또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은 좀 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둘 다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행복하고 뭐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이제 더 우울한 슬퍼지죠. 네, 그런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에 70%였다가 이게 100%까지 이렇게 맞아요.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네, 계속해서 올라가서. 늘었고 반대로 미국은 이게 100%였다가 70%로 계속해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소득 대비 부채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1대1 비교하면 미국 가계보다 우리 가계가 더 힘들다. 뭐 이게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2004년의 카드 사태,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 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국내외 위기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비교적 되게 잘 버티고 잘 넘길 수 있던 배경은 이제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중국의 고성장 덕분에 이제 중국 그냥 수출이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이걸 다 극복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분쟁 상황에서 미국은 좋고 좀 중국은 안 좋은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한 축이 좀 이제 훼손된 상황이고 물론 이거를 미국 쪽으로 어떻게 좀 분발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도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제 멕시코 같은 나라가 더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좋을 때 지금 멕시코가 지금 같이 좋아지는 네, 우리보다는 잠깐 그런 확실히 지리적으로 좀 가깝냐 뭐냐도 좀 약간 그 수출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니까요. 어쨌든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미국보다 상황이 좀 투자하기도 더 좀 버거운 좀 상황이다. 버거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계 부채 비율 상승하면서 영끌족이라 불리는 그런 집단군이 더 힘들어졌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네. 어떨까요? 물론 이제 영끌로 힘드신 분들한테 그래도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될 텐데, 근데 뭐 올해 상반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빠른 금리를 기대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그래서 대출 금리도 많이 낮아지고,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 반등의 어떤 핵심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저금리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질러야 된다. 약간 저금리. 그런 심리가 좀 생겼던 건데, 네. 그런데 지금은 시장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대출 금리도 올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약해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내년에 미국도 빠르게 금리를 내려서 우리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가 수출도 잘 되면 이제 환율도 안정적으로 가니까 그러면 부동산도 나쁠 건 없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들 예상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고금리가 지속이 유지될 될 거다, 거다. 유지될 거다. 약간 지금 그렇게로 시장은 생각이 옮겨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부나 한은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계부채가 많아도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러면 이 부담이 좀 덜 자연스럽게 하죠. 낮아지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이 돼버린다. 근데 그 와중에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나 하는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통제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과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처럼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약세로 지금 봐야 되지 않나 좀 싶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많이들 힘드니까 가계부채고 뭐고 그냥 뭐 금리 확 내려서 이제 돈 풀어서 살리자 뭐 그거는 지금 아직도 미국이나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고금리로 이제 긴축을 하는 와중에 우리만 힘들다고 먼저 금리를 막 내리면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제 망가지는 네.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어떤 인위적인 부양을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너무 리스키하죠. 너무 그렇죠. 위험하죠. 네, 좀 약간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결국 좀 미국의 앞으로의 이제 금리 정책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받아왔고 미국은 유지할 거라고 하니까 한국도 쉽게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는 더 신음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쉽지 않네요.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뒤에 나중에 이렇게 매도 주문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이제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이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글자예요. 정말 주식시장에서 사실 언제나 뜨거웠던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네, 세 글자. 요거 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라. 그럼 돌파구는 없는 걸까?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되면은 뭐 부익부 빈익빈, 뭐 양극화 이런 말을 되게 많이들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어를 좀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건데, 근데 자본주의 역사가 얼마나 긴데 그러면 지금은 갑부와 거지만 남아 있겠죠. 있겠느냐. 계속 네. 그렇게 됐다면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양극화가 아니라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저금리가 지속될 때는 남들보다 일찍 빚을 많이 내서 좋은 자산을 사신 분들이 이제 그 부자가 될 수가 있었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이제 뭐 벼락거지라고 이제 조롱을 좀 당했는데 그런데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빚이 많은 분들일수록 힘들어서 금매가 나오고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이제 그런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대의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37%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53%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상위 20%가 나머지 80%보다 가계대출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이제 더 큰 거죠. 근데 다른 선진국들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뉴질랜드 이런 데를 보면은 소득 상위 20%가 가계대출의 한 30% 정도를 점유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고소득자일수록 너무 많은 부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그래서 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먼저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소득 직종이 지금 전문직을 제외하면 뭐 금융, IT, 뭐 방송, 뭐 이런 데 종사자인데 이제 뭐 금융업 종사자로서 이제 저도 많이 힘든데 뭐 방송 쪽도 저도 근데 저는 그 뭐- 방송 그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네, 방송인은 아니죠, 저는. 그래도 상위 20% 소득에 들 것 글쎄요, 같긴 모르겠습니다.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뭐 근데 반면에 이제 뭐 건설, 조선 이런 데처럼 어떤 블루칼라 노동자는 뭐 사람을 못 구해서 이제 난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도 꼭 양극화라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또 확장을 해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가계 자산의 어떤 구성이 그러니까 주식, 채권, 예금 비중이 한 6에서 7 그리고 부동산이 3에서 4 뭐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게 반대로 뭐 3대 7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채권, 예금은 약간 현금성 자산에 가깝고 부동산은 이제 부채를 수반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부채가 많을수록 힘드니까 가계 자산 구성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어떤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이 이제 다른
준비한 그래프 이제 보여드리면요. 네. 특징이 뭐 루이비통, 몽클레어, 에스티로더 뭐 같은 주식들이 지수 평균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사이에 한 뭐 30~40%막 이렇게들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롤렉스 중고 가격도 이제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플렉스의 시대가 좀 저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저런 주식들이 지금 빠지는 이유로 거론되는 게 이제 명품의 가장 중요한 소비 시장인 이제 중국과 한국 이런 데들이 이제 소비가 부진할 거다라는 거를 전망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다이소 편의점, 뭐 스파 브랜드 막 이런 데들은 비교적 좀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좀 싼 거로 수요가 옮겨간다라는 것도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을 만한 것 같습니다. 약간 생필품 관련된 그런 것들은 좀 견고하겠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더 견조하게 나오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저희 퀴즈 정답자 나왔다고요. 제가 아까 정부가 6개월간 금지 확정처럼 말한 것 같아서 정정을 해드리면 계획 중에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금지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자, 퀴즈 정답자 나왔습니다. 임아현님, 정답은 무엇이죠? 네. 정답은 공매도입니다. 네. 정답은 공매도입니다. 임아현님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금리 시대의 주식,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단순하게 뭐 이게 뭐 가진 자들이 더 번다라고 이렇게 뭐 패배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저금리 시절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이제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겠구나. 좀 그런 데서 좀 기회를 찾는 그런 좀 유연한 사고를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금리는 결국은 돈값이고 지금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돈값이 싸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가면은 이제 돈값이 싸지기 전에 빨리 뭐라도 질러야 한다. 이게 유효했다면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은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귀한 현금성 자산을 잘 보유하다가 이제 힘든 사람들이 이제 좀 던지는 식으로 금매가 나와서 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찬스를 잡는 식으로 그렇게 좀 신중하게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내내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라는 그 내러티브 때문에 좀 마음들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내러티브가 고금리가 좀 장기화된다로 좀 옮겨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설사 나중에 틀린다고 해도 한번 이렇게 트렌드가 옮겨가면 이게 한 반년 정도는 그래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식으로 흐르니까 고금리가 그래도 못해도 반년 정도는 흐른다. 그러니까 돈값이 그만큼 높아진 상황에서는 나는 어떤 찬스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겠다. 좀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유를 가지고 뭔가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이런 건 좀 지양하길 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설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